바다에 다녀왔다고? 응, 엄마랑 아빠랑 같이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했는데 내가 미끄러져서 피가 막 났어. 순간 수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아, 그건 어제가 아니라 훨씬 전에 다녀온 거잖아. 아이를 급히 말리려 했지만 도윤이는 오히려 의아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어제잖아. 왜 그래? 저는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수아가 그토록 강조했던 빠질 수 없는 브랜드 런칭 행사는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거리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이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집안일과 남편 뒷바라지, 그리고 두 아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지요. 아이들 키울 때는 하루가 어찌나 길던지 도대체 언제 철이 들까 싶었는데 세월은 참 묘해서 어느새 제 아들들도 훌쩍 자라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덕에 귀여운 손주들까지 제 품에 안겨오니 제 삶도 예전과는 또 다른 무게를 지니게 되었어요. 사실 젊었을 땐 늘 딸이 없는 게 서운했습니다. 주변에서 딸 가진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혼자 속으로 울적할 때도 많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는 오히려 참 복받은 사람이었구나 싶습니다. 왜냐면 제 곁에는 저를 엄마처럼 따르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한가 봅니다. 저는 두 며느리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늘 비교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작은 며느리 수아는 제게 보물 같은 아이였습니다. 처음 집에 인사 왔을 때부터 눈에 확 들어왔지요. 고운 얼굴에 말씨는 또 어찌나 살갑던지 아, 내가 딸을 낳지 못했지만 이 아이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새로 나온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어느 날은 반짝이는 포장지에 쌓인 선물 상자를 내밀며 그렇게 말했죠.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포장지만 봐도 얼마나 값비싼 건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아이고, 수아야. 이런 비싼 걸 또. 제가 손사래를 치며 말하면 수아는 늘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뭐가 비싸요. 어머니 드리는 건데요. 수아는 SNS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하고 화장품 브랜드까지 운영하는 당찬 아이입니다. 집안 행사에는 바쁘다며 자주 빠졌지만 그럴 때마다 값비싼 선물이나 건강식품을 챙겨 보내왔지요. 무엇보다 제겐 수아가 장손 도윤이를 낳아준 며느리라는 사실이 컸습니다. 세상에 장손이라니. 제 세대에게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랑이자 위안이었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명절마다 모자도 심지어 몇 년 전 남편의 칠순 잔치에도 오지 못했음에도 저는 수아가 보내준 고급 시계 하나에 마음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래. 워낙 큰일 하는 사람이니 이해해야지. 그렇게 합리화하며 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수아는 늘 제 옆에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팔짱을 끼고 속삭이듯 말해주곤 했어요. 어머니, 얼굴이 피곤해 보이세요.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얘가 딸보다 낫다 생각했으니까요. 반대로 큰 며느리 현주에게는 정이 잘 안 갔습니다. 현주는 올해 38, 제 첫째 아들 상민의 아내입니다. 말수가 적고 늘 무뚝뚝해서 제가 무슨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게 네 한마디, 늘 담백하다 못해 건조하기까지 했지요. 게다가 현주는 손녀 지우만 낳았습니다. 딸이 귀엽긴 했지만 저는 속으로 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손자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대가 변했다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장손에 대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현주는 전업주부로 집에만 있었습니다. 지우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으니 손이 덜 갈 텐데도 굳이 알바도 안 하고 가정에만 매달려 있는 게
저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늘 큰아들에게 현주도 이제 뭐라도 시작하면 좋겠다. 요즘은 외벌이로는 힘들잖니. 이렇게 툭툭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현주는 항상 저희 집에 오면 말없이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오면 저는 괜히 한숨이 나왔습니다. 고맙기는 했지만 왜 그리 무뚝뚝한지 사람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면 어디 덧나나 싶었지요. 현주야, 그만하고 나와서 차 한 잔 마셔. 제가 불러도 네. 이거 마저 하고 나갈게요. 건조한 목소리만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앞치마를 벗고 자리에 앉은 현주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수고했어. 제가 먼저 말을 건네도 돌아오는 대답은 네. 그게 다였습니다. 반면 수아는 옆에서 활짝 웃으며 말했죠. 형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동서. 현주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답답할까? 예쁘고 똑똑한 수아랑은 천지 차이네. 수아는 늘 저에게 자랑스러운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홈쇼핑에도 나가게 됐어요. 제가 직접 모델로.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뿌듯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역시 우리 수아야. 정말 대단하다. 수아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뭐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 옆에서 현주는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표정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답을 정해버렸습니다. 현주는 무뚝뚝하고 답답하다. 반면 수아는 예쁘고 능력있고 장손까지 낳아준 고마운 며느리다. 저는 그렇게 두 며느리를 저울질하며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진짜 좋은 며느리야. 현주와는 차원이 다르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겉으로 반짝이는 포장에만 눈이 멀어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지 못했던 제 어리석음을요.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 선택의 무게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리라는 것도요. 시간은 흐르고 몇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집안의 큰 행사는 늘 같은 패턴으로 이어졌지요. 명절이든 생신이든 제사든 중요한 날만 되면 작은 며느리 수아는 늘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번 추석에는 브랜드 런칭 행사가 겹쳐서 못 갈 것 같아요. 수아의 목소리는 늘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신기하게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밝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이해했습니다. 큰일을 하는 사람이니 바쁠 수 있지. 그렇게 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아니 거의 모든 명절마다 같은 말이 반복되자 제 가슴은 툭 하고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래. 너 일이 우선이지 어쩔 수 없지 뭐.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었지요. 수아는 워낙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이였고 무엇보다 제게 장손 도윤이를 낳아준 귀한 며느리였으니까요. 며칠 뒤 집 앞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고급 건강식품, 백화점 상품권, 반짝이는 화장품 세트. 포장만 봐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 보였고 남편은 선물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비싼 거 많이도 보냈네. 얼굴은 못 봐도 이렇게 챙기는 게 어디야. 그 말을 들으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바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마음이 참 예쁜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큰 며느리 현주는 그날도 새벽같이 와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고맙긴 했지만 왠지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주야, 고생이 많다.
제가 말을 건네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짧은 대답, 건조한 목소리. 그게 전부였지요. 설날에도 사정은 같았습니다. 어머니, 해외 바이어 미팅이 갑자기 잡혀서요. 죄송해요. 수아는 이번에도 오지 못했고 대신 더 화려한 선물 꾸러미가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저는 그 선물들을 풀어보면서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바쁜 걸까? 어떻게 해마다 꼭 명절마다 일이 겹칠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털어내려 했습니다. 의심해봐야 제 마음만 힘들 테니까요. 동서는 올해도 못 오는 거죠?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을 때면 저는 괜히 수아를 감싸듯 대답했습니다. 응. 일이 있다고 하네. 수아가 워낙 바쁘니까. 현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그 모습이 또 답답하게만 보였습니다. 수아 사업이 잘 돼야 우리 집도 덕을 보는 거지. 제가 혼잣말하듯 내뱉자 현주는 짧게 대답했지요. 네, 그렇겠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칠순 잔치 때도 똑같았습니다. 수아는 출장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낸 선물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습니다. 고급 양복 한 벌, 명품 시계, 건강보조제까지. 친척들은 며느리가 참 잘됐다며 부러워했고 저는 순간 뿌듯해졌습니다. 체면을 세워준 게 어디냐 싶었지요. 하지만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화려한 선물은 남았는데 정작 그 자리를 빛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만 들렸고 따뜻한 미소는 볼 수 없었지요.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수아가 선물은 참 고마운데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네. 남편은 제 말을 잠시 곱씹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쁘겠어. 이해해줘야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날 잔치가 끝난 뒤에도 큰 며느리 현주는 남아 조용히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먹고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 봉투를 챙겨 나르며 끝까지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현주야, 고생했어. 이제 그만하고 쉬어. 제가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변함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남은 게 많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이상하게 복잡해졌습니다. 수아는 값비싼 선물로 마음을 표현했고 현주는 몸으로 직접 도움을 줬습니다. 둘 다 고마운 일인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수아 쪽으로만 기울어 있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홀로 누우면 이상한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수아의 마음은 정말 진심일까? 선물로만 채워지는 그 마음이 과연 진짜일까? 정말 바빠서 못 오는 걸까? 아니면 오기 싫은 걸까? 의심은 금세 죄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순자,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수아 같은 며느리 둔 것만도 감사한 일이지.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문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이란 무엇일까? 선물과 진심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의문이 머지않아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큰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되리라는 것을요. 사람의 인생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더니 제게도 그런 날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는 무거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머릿속에는 오늘 저녁에 뭘 해먹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파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고 차가운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겨우 뜨자 보인 건 큰 며느리 현주의 얼굴이었습니다. 마침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집에 들른 참이었던 모양입니다. 현주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침착하게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셔야 해요. 제가 119 부를게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부른 현주는 한 손으로는 제 손을 꼭 잡고 다른 손으로는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차가워진 제 손을 감싸주던 현주의 온기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현주는 제 손을 꼭 잡고 끊임없이 말을 걸며 의식이 흐려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어머니, 눈 감으시면 안 돼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의사가 현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며느리입니다. 환자분은 관상동맥 협착으로 인한 심근경색 초기 단계입니다. 즉시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합니다. 순간 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위험한 건가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저는 복도 끝에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현주의 모습을 흘끗 보았습니다. 긴장된 얼굴로 연락을 돌리고 있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술은 무사히 끝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옆에는 여전히 현주가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울며 기다린 티가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쓰러지셨었잖아요. 다행히 시술이 잘 끝났대요. 곧 남편과 큰아들 상민이 달려왔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는데 다행히 며느리분이 빨리 발견해 주셔서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현주에게 향했고 현주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현주야, 혹시 둘째네는 연락했니? 현주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연락드렸는데 도련님하고 동서는 브랜드 런칭 일정 때문에 당장은 못 온다고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과 큰아들 상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실 안은 묘하게 싸늘해졌고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안 와도 괜찮다. 이렇게 괜찮은데 뭘.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남편이 곁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은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힘드실 거예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현주는 병실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하루 종일 제 곁을 지켰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할 때마다 의사가 경과를 설명할 때마다 늘 곁에서 꼼꼼히 챙기며 메모까지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현주가 보온통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밥 입맛에 안 맞으시죠? 새벽에 집에 다녀오면서 전복죽 끓여왔어요. 소화 잘 되실 거예요. 보온통을 여니 따뜻한 죽 냄새가 퍼졌습니다. 현주가 조심스럽게 국그릇에 덜어 제 앞에 내려놓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현주를 무뚝뚝하다, 답답하다,
애교 하나 없는 사람이라며 늘 아쉽게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선물과 싹싹한 말로 나를 감싸던 작은 며느리 수아만 예뻐했던 겁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제 손을 잡아주고 밤새 곁을 지키며 새벽마다 죽을 끓여오는 아이는 현주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말이나 선물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을요.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이 아이가 진짜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이며 처음으로 큰 며느리 현주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동안의 입원을 마치고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현주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침대에 앉아 짐을 정리하는데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지요. 그때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며 둘째 아들 상우와 며느리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화려한 꽃다발과 큼직한 과일 바구니, 옆에는 장손 도윤이가 까르르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수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껏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짙은 화장, 반짝이는 액세서리, 값비싼 옷차림. 마치 병문안이 아니라 촬영 현장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어머니, 늦게 찾아뵈어 죄송해요. 수아가 조금은 미안한 듯, 그러나 여전히 당당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큰 행사 준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퇴원 전에 꼭 오고 싶었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온 것이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현주가 있어서 불편한 건 없었어. 와줘서 고맙다. 그 말에 수아는 눈에 띄게 안도의 숨을 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괜찮으신 거 보니 정말 마음이 놓이네요. 그때 도윤이가 제 무릎에 앉아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 아파요? 나도 어제 병원 갔었잖아. 바닷가 수영장에서 다쳐서 피가 많이 났었어. 그 순간 병실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말을 되새기며 물었습니다. 바다에 다녀왔다고? 응, 엄마랑 아빠랑 같이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했는데 내가 미끄러져서 피가 막 났어. 도윤이는 신나게 손짓 발짓을 해가며 설명했습니다. 순간 수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아, 그건 어제가 아니라 훨씬 전에 다녀온 거잖아. 아이를 급히 말리려 했지만 도윤이는 오히려 의아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어제잖아. 왜 그래? 저는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수아가 그토록 강조했던 빠질 수 없는 브랜드 런칭 행사는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그들은 바닷가로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수아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수아는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그날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만해라. 제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몇 년 동안 나는 내가 바쁘다 하면 이해하려 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큰 잔치에도 내가 못 온다 하면 스스로를 다독이며 큰일 하는 사람이니 바쁘겠지라고 합리화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았다. 그동안 내가 보낸 선물들, 화려한 말들, 모두가 포장일 뿐이었구나. 수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요. 됐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 정성과 진심은 아무리 비싼 선물로도 대신할 수 없단다. 수아는 더듬거리며 변명을 이어가려 했지만 저는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아는 울먹이며 도윤이의 손을 잡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실에 길게 메아리 쳤습니다.
남은 건 정막뿐이었습니다. 그 정막을 깨며 현주가 제 옆에 다가와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속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참 어리석었어. 현주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동서도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 순간조차 현주는 수아의 허물을 들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싸주려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포장과 달콤한 말보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큰 며느리가 진심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겉모습만 보고 큰 며느리를 무시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속물 같았는지를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을 속삭이는 사람, 그리고 말없이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는 늘 제 곁에 있었는데 제가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아가 떠난 뒤 병실에는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그 정막을 깨고 다가온 건 현주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현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이게 뭐니?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사실 지우가 학교에 다니면서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알바를 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모아둔 돈 어머님 병원비에 보태고 싶어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주가 알바를 했다고? 묵묵히 집안일만 하는 줄 알았던 아이가 뒤에서는 티내지 않고 묵묵히 몰래 일하며 돈을 모아두었다니. 부담스러워 하시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보험도 줄이셨다고 들었는데 이번 병원비 많이 부담되시잖아요. 현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을 때 저는 더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다고만 생각했던 며느리, 말 한마디 살갑지 않다고 서운해했던 며느리, 그 아이가 바로 제 병원비를 걱정하며 몇 년간 열심히 모아온 돈을 제게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현주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표현을 못했지만 사실 늘 감사했어요. 부족한 저를 단 한 번도 몰아세우지 않으시고 늘 따뜻하게 대해주셔서요.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안하다. 현주야.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늘 겉만 보았구나. 저는 현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화려한 선물과 예쁜 말보다 조용히 곁에서 지켜주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저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죠. 현주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저는 이제 그 속에 깊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집안일을 돕고 남편과 저를 챙기고 딸 지우를 정성껏 키우는 모습에서 저는 비로소 진짜 현주의 진심을 알게 되었죠.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현주의 목소리는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래, 고맙다. 저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당연하게만 여겼던 현주의 작은 배려들이 이제는 모두 눈부시게 고마웠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화려한 선물과 살가운 말로 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새로 나온 화장품이에요. 꼭 써보세요. 비싼 선물이 도착할 때면 저는 이제 그저 담담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고맙다. 더 이상 그 화려한 겉모습에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선물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하는 정성과 진심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현주가 조심스럽게 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할머니께 드린다고 쓴 편지예요.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엄마도 많이 예뻐해 주세요.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울렸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제가 현주를 오해하고 작은 엄마와 차별하며 대해왔다는 걸 말이에요. 현주야, 제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너처럼 깊은 마음을 몰라보고 얼마나 속 좁게 굴었던지. 현주는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저는 말로 표현하는 게 서툴고 어머님과 방식이 달랐던 것 뿐이죠. 하지만 어머니도 늘 저를 이해하려 애써주셨잖아요. 그러니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니다. 너는 말이 없어도 행동으로 늘 곁에 있어 주었지. 나는 그걸 알아보지 못한 거지. 그 순간 저는 현주를 꼭 껴안았습니다. 현주도 조심스레 제 등을 두드리며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그 품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저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된 사람은 화려한 선물이나 살가운 말이 아닌 끝까지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한때 거칠애와 체면에 눈이 멀어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칠 뻔했지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아직 제 곁에 있어 주었으니까요. 어머니, 오늘 저녁엔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식사해요. 제가 맛있는 거 준비할게요. 현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뭐든 좋다. 내가 해주는 거라면. 저는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겉만 보고 진심을 몰라본 채 소중한 사람을 오해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제가 놓칠 뻔한 진짜 가족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